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복지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5주차 저희가 이제 보충 온라인 이제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들과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좀 준비하던 와중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앞으로 배우게 되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좀 사전 정리하는 시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영상보다는 제가 좀 안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제 5주차인 이번 주에는요,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 복지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의식적으로나 좀 관념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립되어 있는 이론들을 제가 안내를 드렸고, 그것들을 하나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임파워먼트, 적응 유연성, 그리고 생태체계적 접근과 인지행동이론, 해결중심이론, 이렇게 5가지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냐 또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론들은 좀 무수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5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특별히 청소년들을 개입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관이 이 이론들에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임파워먼트 접근을 살펴보았습니다.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권한 부여, 역량 강화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최초에 진행되었던 이런 사회복지에 있어서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권적인 차별이나 억압을 받고 있는 대상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들이 이제 회복한 자기의 권한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삶에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좀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좀 이제 만들어내고 실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들이 좀 무기력하게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고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소수자이고 그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형태의 임파워먼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 과업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 있고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생애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역량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성장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적응 유연성이라는 접근도 가지고 왔었습니다. 적응 유연성은 그런 거였죠. 비슷한 형태의 유사 용어 또는 용례로 살펴보면 자아 탄력성, 회복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실패나 시련을 겪어서 이렇게 좀 많이 위축되고 또 내 삶의 방향이나 곡선이 많이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회복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이론이 자아 탄력성 또는 자아 탄력성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을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생태체계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생태 이론과 체계 이론을 합쳐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인간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생태 이론이었고, 그러한 형태의 주변 환경들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생태 체계적 관점 또는 생태 체계적 이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죠. 우리가 특별히 한 명을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생태도를 그려보기도 하고요. 생태 체계적 접근은 청소년들에 대한 주변 환경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는 이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행동 이론은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을 수정하고 건강한 형태의 어떤 생활 습관을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는 인지적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고, 인지적인 형태의 내용들과 생각들을 바꾸고 전환함으로써 나의 감정이 변화되고 그 과정 안에서 나의 행동도 변화되는 그러한 형태의 인지행동 이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년기에 수정되어야 되는 것 또는 또 개선되어야 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전환하는데 인지행동 이론이 좀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해결 중심 이론이었습니다. 해결 중심 이론의 핵심은 기존에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하는 형태의 어떤 문제적인 접근들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더 문제에 매몰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무기력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보다는 네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잘 행동하는 그러한 형태의 삶, 그러한 형태의 태도, 이런 것들에 더 접근을 해가지고 더 좋은 행동만 자꾸 하게 해서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해결 중심 이론이었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이 어떤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상담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문제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싶다기보다는 기성세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어떤 문제 행동으로 지적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억지로 오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그런 문제 행동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오히려 그들 주변에 그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부모님들과 주요한 타자들에게서 어떤 관계적인 양상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만 부족하다는 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그 기성세대들의 교육 분위기가 오히려 더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청소년들이 어떤 상담적 환경에 왔을 때 굉장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접근하기보다는 본인이 했던 것 중에서 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더 손상된 자아나 어떤 무기력한 성향을 회복하는 좀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 중심 이론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물론 중요한 이론이고 여러모로 유익한 이론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생각해 보면 청소년 복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이론들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임파워먼트 이론이 있었죠. 임파워먼트. 네. 그리고 이제 적응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적응 유연성. 그리고 해결 중심 이론. 네. 그리고 생태체계 이론. 네. 그리고 인지행동 이론.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이 이론들의 이제 맥락과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임파워먼트와 생태체계 이론은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응 유연성과 해결 중심 그리고 인지행동 이론은 상담 심리 이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렇게 이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어지는데요. 사실 사회학은 사회의 형태, 인간에 대한 이해, 환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상담 심리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역동과 어떤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죠. 이 두 가지가 공통되는 부분은 두 개의 학문과 두 개의 학문에서 나온 이론들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학 이론과 또 이제 심리학 이론들을 함께 섭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론들이 또 어떻게 사용이 되냐, 다루어지냐 이렇게 보면 이것도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담 심리학 같은 경우에 누가 이런 이론들을 많이 활용을 하냐면 이제 상담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죠. 사회학은 뭐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학 이론이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 사회와 인간의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적인 형태의 맥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상담사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상담사랑 사회복지사랑 같은 건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러한 형태의 유사한 업무나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다름 아닌 교사입니다. 물론 지금 직업적으로 구분해보면 상담사의 역할이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좀 전문화되어 있죠. 교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 사회복지는 이 두 가지의 역할들을 다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교사 집단에서 사회복지사를 교사로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상담사 이 입장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상담사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사회복지는 순수 학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용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실용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회의 현상과 그 속에서의 진리를 파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실용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학문, 그러니까 웰페어, 잘 살아가는 이 맥락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수행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인간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적 영역이 필요하고요. 문제 행동이나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시켜 주는 교사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원을 이제 연계해 주는 사회복지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례 관리라고 구분하는 게 맞겠죠. 사례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소수 집단들을 이제 옹호해주는 형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이제 정책 제안자의 역할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개인의 권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의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순수하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학문이라기보다 그런 현상을 더 잘 유지하게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공부하고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혼란스러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크게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또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사례 관리를 한다. 그리고 상담을 한다. 사회복지와 상담이 꽤 많이 연결되어서 배워 이제 가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또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의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수행하는 역할들과 업무를 통해서 볼 때 사례관리, 그러니까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어떤 심리치료적인 형태의 개입들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실천 영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학문 안에서는 이 두 개를 요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하는 구체적인 직접 실천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간접 실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옹호 활동도 하기도 하고 뭐 사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게 모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사가 인지하고 학습되어야 되는 구체적인 영역은 이제 사례관리와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상담사는 과연 어떨까요? 상담사의 핵심 업무는 사실은 심리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는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역할들과 더 포괄적인 업무들을 수행을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가요? 실제로는 상담사의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역이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의 수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이론에 대한 학습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겠죠. 반면에 사회복지사는 이런 정도의 수련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이론적 영역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뭔가 전문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 인식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상담에 관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상담과 상담사가 하는 상담의 차이가 무엇일까 얘기를 해보면, 상담사가 더 전문적이다. 사회복지사는 그냥 역할만 수행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개인마다 다릅니다. 사회복지사가 얼마만큼의 상담 이론을 학습하고 수련 기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역량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업무에서 보여지는 구체적인 목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상담사의 핵심 목표는 지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치료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상태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심리적 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회복지사는 이제 훨씬 더 거시적이죠. 인간다운 삶, 뚜렷한 목표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장기적이에요. 상담도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장기적일 수는 있지만 적당히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목표를 중점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 10회의 상담에 진행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가 나아가는 상담적 영역은 굉장히 상담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상담은 어쩌면 면접 또는 면담과 가깝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상담 기술이 필요하죠.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 클라이언트의 어떤 심리적 문제들이나 변화를 발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근데 그게 사회복지사의 핵심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환경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심리적 문제보다는 오히려 더 기초적인 욕구들을 충족하고 채워나가는데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역할들을 잘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담사는 본인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상담사는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아니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아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스킬들을 계속 연습하고 배우고 적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뤄냅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형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지 않습니다. 10회기 동안에 이 내담자를 만나고 물론 매번 면접도 하고 상담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적인 분석 기술이나 어떤 심리 도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상담사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 심리적 문제와 역동과 그 동기와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형태의 과학적 개입을 시도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심리검사죠. 이렇게 심리검사를 수행하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 내에 내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딱 숙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내담자는 사회복지사는 그 문제를 딱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훨씬 더 장기간 10년, 20년, 어쩌면 일생 동안의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나아갈 수 있겠죠.
물론 사회복지사 한 명의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으로 오래 개입해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사가 계속 바뀔지언정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체계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상담학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리학과의 학생들 또는 치료적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사와는 일시당초 가는 길과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개입 과정 내에서 어떤 상담사처럼 치료적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개입을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그게 더 좋은 사회복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사회복지사를 만들어내거나 평가하는 유일한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에서 훨씬 더 좋은가,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주변 자원들을 발굴하고 클라이언트와 이것을 연결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의 권리와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적 변화를 일궈내는 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해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본인의 삶을 더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역량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사회복지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사회복지 실천 영역은 상담적 영역과 그리고 청소년에서 중요한 청소년 활동 영역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영역을 함께 얘기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두 가지를 모두 다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내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할까 그것들을 더 고민해보고 그 방향에 맞는 어떤 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조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청소년 복지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 온라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